한국의 한 대학병원. 금발의 외국인 여성이 수술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녀의 배를 초음파로 살피는 산부인과 의사. 그는 갑자기 아주 작은 태아를 그녀의 배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30분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이를 뱃속에 집어넣은 후 봉합수술을 진행하는데요. 이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을 뿌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외국인 여성의 남편으로 보이는 한 한국인 남성이 결국 웃음을 참지 못하고 수술실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도대체 한국에 온 이 외국인 여성은 한국의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무슨 끔찍한 일을 겪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살 아들을 둔 미국인 엄마이자 통역사로 근무 중인 케네디라고 합니다. 태어난 곳은 미국 워싱턴주 사마미시지만 7살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소도시인 레몬몬드에서 조부모님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다행히 지금은 건강한 식구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 중인데요. 이런 저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어요. 바로 현재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끔찍한 이혼을 한번 겪었거든요. 사랑에 배신당해서 정처 없이 떠돌던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랍니다. 우선 제 결혼 생활 전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할아버지는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산까지 타고 다닐 만큼 능력 있는 산악인이셨습니다. 나중에는 산악 동호회까지 만들어 사람들과 함께 산을 타고 다니셨죠. 저는 할머니도 좋아했지만 자유분방해 보이는 할아버지를 더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볼 기회는 자주 없었지만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다른 나라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웠거든요. 어린 저에겐 동화책이나 다름없었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바로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동호회 사람 몇 명과 일본 후타고 산에서 암벽 등반을 했다더라고요. 바위 능선을 따라서 내려가던 도중 어디선가 엄청나게 커다란 흑곰 한 마리가 나타나 산악 동호회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찔한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높이에서 할아버지는 맨손으로 암벽을 등반하던 중 저들에게 돌진하는 흑곰을 제일 먼저 발견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곧바로 동호회 사람들에게 목을 숙이고 다들 얼른 피하라고 외쳤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공격에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나도 엄청 무서웠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돌발 상황에 진짜 두렵더라고.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싶고. 그런데 나만 믿고 따라와준 동호회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정말 빠르게 암벽을 올라오더라고. 그 흑곰. 나도 믿기지 않는데 정확하게 흑곰 얼굴을 맨주먹으로 가격하고 바로 밀쳐버리니까 아니 그 녀석이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거야. 하지만 그놈은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돌진해서 위협하기를 수차례 반복하더라고. 나는 흑곰이 그렇게 빠른 놈인 줄 몰랐어. 진짜 괴기한 소리를 내면서 자꾸만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데 옆에서는 다들 소리치고 정신이 혼미하더라고. 동호회 사람들은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며 매달려만 있고 그럴 만도 하지. 정말 무서웠다니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치 제가 직접 그곳에 있는 느낌이 들어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일반인이었다면 큰 부상을 당했을지도 모를 아찔한 상황이잖아요. 그나마 다행은 흑곰이 할아버지의 예기치 못한 반응과 발길질에 당황했는지 결국 위협을 멈추고 괴상한 소리를 내며 어디론가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때 동호회 사람들은 누구도 다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만 다리에 흑곰 발톱에 긁힌 상처가 남았어요. 할머니는 그 상처를 보고 노발대발하셨지만 할아버지는 영광의 상처라며 제게 몰래 자랑하시곤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동호회 사람들은 흑곰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했는데요. 실은 그들이 서 있던 바위 아래에 새끼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산악 동호회를 습격한 흑곰은 아마 어미 곰일 확률이 크다며 할아버지와 일행들이 새끼곰을 공격하려고 다가오는 줄 알고 공격한 게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할아버지 이야기는 들을수록 흥미진진해서 끊을 수 없는 군것질과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일행들은 내려가던 발길을 멈추고 다시 암벽을 올라갔어요. 가쁜 숨을 쉬어가며 주위를 계속 경계했어요. 혹시 흑곰이 또 어디서 갑자기 나타날지 모른다면서 말이죠. 온몸에 힘이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 우리도 모르게 흑곰의 영역을 침범한 도둑놈들이었으니 말이야. 하지만 곰이 공격적으로 위협하니까 나도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방어 목적으로 몸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었단다. 케네디, 넌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줄 테니 혼자 위험한 일에 나서는 행동은 절대 해선 안 돼. 알았지? 와, 할아버지 정말? 정말 평생 지켜주는 거다. 약속해.
할아버지가 어미 흑곰과 맨손 사투를 벌일 수 있었던 건 바로 젊은 시절의 종합격투기 선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새끼 손가락을 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나이에는 평생 지켜준다는 그 말을 정말로 믿었으니까요. 이처럼 일본에서는 곰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어요. 도로 곳곳에 주의 표지판이 늘어날 정도였습니다. 갈수록 사람을 공격하는 야생곰이 증가하는 원인은 나무 열매 등이 부족한 지역에서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기존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영역의 숲이 우거지면서 야생곰들의 활동 반경도 커진 것이라고 일본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할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중학생이 된 후로 세계 여러 나라의 기사를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어디 나라로 간다고 얘기해주면 저는 그 나라의 정보를 검색해 알아보곤 했습니다. 방학이면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와 함께 여행 가고 싶다고 졸랐다가 혼난 적도 있었어요. 안 돼.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너는 네 할애비 다리에 있는 상처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그냥 살짝 다치신 거잖아.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신 이유가 다 등산 덕분 아니야? 나도 할아버지 따라서 세계산들 여행하게 해주면 안 돼요? 사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전 세계의 산을 타러 다니는 걸 싫어했습니다.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생사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커가면서 할아버지를 따라가려는 마음도 커지자 산악회를 관두라는 할머니의 잔소리가 늘면서 두 분이 싸우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말도 없이 편지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다녀오실 때도 있었는데요. 할아버지, 나도 좀 걱정돼. 그냥 일본 말고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왜 요즘 일본으로만 가는 거야? 흑곰 뉴스가 저번 주에도 2번이나 나왔단 말이야. 저도 걱정이 돼서 등반을 포기할 수 없다면 일본 말고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제 선물도 사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가족들의 말을 저버리고 다시 일본으로 떠났다가 그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일본에 갔던 그때 일본의 산사태가 나서 사망 11명, 행방불명 18명, 피난자 581명, 그리고 파손된 가옥이 131채라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집 전화기가 울리고 전화를 받은 할머니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사무엘 씨는 현재 행방불명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사태가 일어나고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사무엘 씨의 흔적도 못 찾은 걸 보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찾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더군요. 할아버지의 생사도 확인 못했다는 경찰 말에 할머니와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는데 이젠 두려울 일이 없어졌네. 이제 정말 가버렸으니까 나쁜 사람 다시 만나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매번 우리 손녀 평생 지켜준다 하더니만 지 몸도 못 지키면서 왜 그런 약속을 한 거야? 나쁜 사람.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말만 쏟아내면서 눈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저도 두려웠지만 이성을 잃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역시나 일본에서 이 산사태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군요. 일본 아타미시에 이틀 동안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아타미시 산사태 관련 기사에 이상한 댓글이 달려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다 한국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 기업인 하나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일본 주민들과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서 못합니다. 한국의 하나라는 쓰레기 기업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봐야 했습니다. 이 사태를 한국은 어떻게 보상할 건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한국을 다시 한국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태양광 판넬을 한국 하나 에너지가 개발하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인은 없다고 저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산사태 원인 추적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다들 산사태의 원인이 한국 기업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자세히 찾아보니 한국 기업인 한화가 태양광 판넬 설치를 위해 벌목을 하고 그로 인해 보수력이 저하되어 결국 산사태로 이어졌다는 게 일본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점이 있었어요. 실제 한화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한 부분은 사실이었지만 하나에너지가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산사태가 발생한 아타미시에서 37km나 떨어진 이토시였어요. 혐한 일본인들이 한국 탓이라는 댓글을 달자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모두가 몰아가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게다가 산사태 발생 땅 소유자는 무기시마 요시미츠란 사람이었는데 그 옆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땅도 무기시마 요시미츠란 사람이 소유자였어요. 이 무기시마란 사람은 GEN홀딩스란 회사의 설립자인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것도 GEN홀딩스였죠. 경찰은 3일이나 할아버지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더는 할아버지 사건에만 발목을 묶일 수 없다고 포기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경찰까지 포기하자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저만이 할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계속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산사태가 터지기 전에 사진을 보면 이곳은 성토 작업이 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성토 작업은 흙을 쌓아서 땅을 고르게 만드는 작업인데 이때 반드시 배수관을 설치해서 땅속에 흐르는 물을 밖으로 빼내야 하거든요. 성토가 땅속에 흐르는 물길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배수관을 설치해야 하죠. 하지만 이 성토 부지엔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틀 동안 내린 폭우로 어마어마하게 스며든 땅속의 물이 저 성토에서 막혀 결국 터져버린 거였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산사태로 잘려나간 산의 절개면에 시커먼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건 흙이 아니라 산업 폐기물이었다는데요. 그 절개면에서 기와조각 등도 발견되었습니다. 왜 산업 폐기물이 나왔냐면 현 소유자인 GEN홀딩스는 2011년에 이 땅을 매입했고 이전 소유자였던 신칸센 빌딩이란 회사는 부동산 회사였다고 합니다. 요컨대 집 짓고 남은 잔토랑 산업 폐기물을 이곳에 그대로 부어버린 거였어요. 이들이 이 땅을 산 이유가 그럴 목적이었던 겁니다. 일본 언론에서 성토 작업 업자를 취재했는데 실제로 무언가를 짓기 위해서 성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산업 폐기물을 몰래 버리려고 작업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했습니다. 2007년에 성토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알게 된 아타미시에서는 산업 폐기물을 다시 파내라고 요청했지만 신칸센 빌딩은 배째라는 식으로 버팅기다가 2011년에 현 소유자인 GEN홀딩스에게 팔아버렸다더라고요. GEN홀딩스는 불법 성토 지역인지 몰랐다고 발뺌했습니다. 정말 몰랐을지는 본인들 말고는 모른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누익들은 곧 죽어도 태양광 패널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중이더군요. 한국 기업이 아니라 일본 기업으로 밝혀지자 이번엔 패널이 중국산이라고 중국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벌목 작업으로 인한 보수력 저하도 산사태의 원인이 되곤 하지만 이번 재난의 경우는 성토 지역의 배수관 미설치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통일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태양광 타령 중이었죠. 저는 할머니에게 알아낸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병원에 갔다가 할머니가 위급 상황에 빠져 수술실로 곧장 들어가야 했습니다. 의사는 할머니가 위암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찾지 못했는데 할머니까지 잃을 순 없었어요. 10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나고 할머니는 다행히 병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가 크게 호전되진 않았어요. 의사 말로는 할머니가 오래 살아야 1년이라고 했어요. 할머니 앞에선 티내지 못하고 뒤에서 엉엉 울어야 했습니다. 아직 저는 어른의 보살핌이 필요한 고등학생이었는데 할머니도 없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려움이 앞서왔어요. 할머니가 오래 살길 매일 밤 기도했는데 결국 할머니는 1년이 조금 넘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제 손을 꼭 잡고 차갑게 식어가기 전까지 손을 놓지 않으셨죠. 할머니 장례를 마치고 커다란 배낭에 짐을 챙겨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돌아가셨다면 시신이라도 찾아야 했어요. 낯선 땅에서 무섭게 홀로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돈을 아껴야 했기 때문에 낡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기로 했는데요. 손님이 저밖에 없는 건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부부와 그들의 아들인 토모아키가 저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 부담스럽더라고요. 친절함을 베풀어주는 건 감사했지만 자꾸만 지나친 관심과 질문에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기사에서 봤듯이 일본인들의 이중성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며칠이 지나고 손님이 늘면서 부부는 다른 손님들과 친하게 지냈지만 그들의 아들은 계속 제 주변을 맴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애써 무시하고 있었죠. 일본에 온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 꼭두 새벽부터 아타미시로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도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더군요. 산 주위에 있는 식당에 가서 물어도 할아버지의 얼굴을 아는 일본인은 없었습니다. 아무 소득 없이 하루에 16시간을 돌아다니자 의지와 상관없이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물어볼 주민도 없어서 홀로 산길을 올랐는데요. 할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던 저는 아무 준비도 안 된 채 산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산은 해가 이렇게까지 빨리 지는 줄 몰랐어요. 급하게 핸드폰을 꺼냈지만 신호가 터지지 않는 구역이었습니다. 핸드폰 조명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는데 배터리도 나가는 바람에 정말로 도움을 청할 수도 없게 돼버린 겁니다. 급하게 돌아온 길이라고 생각되는 길을 따라갔지만 같은 곳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듯 했어요. 산에서 금방 내려갈 줄 알고 가볍게 올라왔던 건데 일본에 와서 되는 일이 없어 서러움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안 그래도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눈물 때문에 더 앞이 보이지 않았죠. 순간 발을 밟은 곳에 땅이 아닌 구덩이가 있어서 그곳에 빠지는 사고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꽤 깊이가 깊었는지 그대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깨어났을 땐 이미 숙소였거든요. 주인 부부와 그들의 아들인 토모아키가 저를 극진히 보살펴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이날따라 제 표정이 불안해서 토모아키가 절 따라왔다더군요. 산에서는 중간에 저를 놓치는 바람에 찾다가 제 비명을 듣고 겨우 찾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는데 이들 덕분에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동안의 힘든 순간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터지자 주인 부부는 방을 나가고 토모아키는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기댈 곳이 필요했던 저는 그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터놓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은 날이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어주었고 앞으로는 길을 잘 아는 본인이 함께 할아버지를 찾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제게 손을 내밀어준 그를 밀어내기엔 제가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토모아키와 함께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다녔고 급격하게 그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도 지낼 곳 없는 저를 받아주면서 할아버지를 찾을 때까지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라고 해주었는데요. 그냥 지내기엔 죄송해서 자연스레 가족 사업에 끼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지내면서 점점 일본의 온 목적이 변질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까맣게 잊을 만큼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토모아키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거든요. 그와 연애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그의 부모님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남녀 사이가 시작됐으면 끝은 결혼일 텐데 혼인신고부터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아직 결혼까지는 먼 이야기라고 하자 그도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고 싶다고 하기에 당황스러웠죠. 일주일을 닥달하고 애원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점차 마음이 약해졌고 어차피 가정이 필요했던 저는 어리석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빠르게 혼인신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시부모님이 저에게 잘했다며 칭찬해 주셨는데 며칠이 지나자 이번엔 이세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너희 이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 만약에 성별 검사했는데 아들이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낙태비도 지원해 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새아기, 너는 아들 품을 수 있게 몸 관리 철저히 하고. 이렇게 아들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낙태까지 하며 아들을 낳아야 하는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남편의 집안은 직계 왕족 혈통은 아니지만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대를 잇는 것에 예민한 거였어요. 세계 어딜 가도 조금씩은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있죠. 하지만 남편은 혼인신고하자마자 집에서 보기 힘들었습니다. 일은 모두 저에게 맡기고 친구들과 밖에서 놀기 바빴거든요. 임신을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시부모님은 저에게만 임신 스트레스를 주었어요. 심지어 남편이 외박까지 하는데도 시부모님은 남편에겐 임신의 임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올 때면 만취 상태로 왔는데요. 항상 옆에는 업소에 다니는 차림인 여자가 택시를 타고 남편을 데려다 주더라고요. 남편에게 따져도 소용없었습니다. 일본 문화가 그랬거든요. 여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렇게 당당해? 이게 지금 내 앞에서 할 짓들이라고 생각해? 무슨 소리야? 내가 뭐 죽을 죄라도 지었어. 가족도 다 죽고 오갈 곳 없는 널 거둬준 생명의 은인인 나한테 그게 할 말이야? 항상 감사하다고 절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야지. 일본에서는 연인 관계에서도 업소 다니는 거 다 이해해줘. 그걸 몰랐어? 나 너랑 연애할 때만 못 다닌 거야. 네가 하도 나랑 붙어있어서. 남편 말론 일본에선 감정이 없는 관계는 바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업소가 아니라도 회사 일 때문에 상사와의 잠자리도 허락된다는 말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더니 가끔 성진국이라 하는 댓글을 보기도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런 와중에 남편은 인사불성이 되면 저를 업소 여자로 착각하는 건지 강압적으로 관계를 요구해 왔어요. 그럴수록 저는 남편과의 이세에 대해 고민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자 너 자궁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게 아니고서야 아직도 임신이 안 되는 게 말이 돼? 너 당장 산부인과 가서 진료받고 진단서 가지고 와. 너 혹시 불임이면서 우리한테 말 안 한 거야? 그거 사기 결혼인 거 알지? 아니, 왜 우니? 우리가 너한테 어려운 걸 바라는 게 아니잖니? 아들만 낳아달라고 하는데 이걸 못 들어주겠다는 거냐? 우리가 돈을 벌어다 오라고 했어? 집을 해오라고 했어? 아직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하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이른 나이에 결혼도 임신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입 주변에 수포 등 병변까지 생겨 하는 수 없이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작은 동네 병원에 갔는데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네요. 흔히 성병이라고 하죠. 혹시 최근에 관계한 사람이 있었나요? 그분도 검사받아야 할 텐데.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성병이라니요. 그것도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면 완치가 불가한 병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단단히 화가 난 저는 진단서를 들고 남편 얼굴에 집어던졌어요. 손님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당황해서 저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단서를 본 시댁 식구들은 전부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정적을 깨고 제게 한마디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더니 너 남편이 밖에 나돌아다닌다고 손님들 꼬드겨서 잠자리 가졌니? 행주보다 못한 년? 너네 부모가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안 알려줬어? 아 맞다, 너 부모 없었지? 이러니까 애미애비 없는 년들은 거두면 안 돼.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이랑 잠자리를 가지고 성병에 걸려. 시어머니의 말에 시아버지도 남편도 저를 벌레 보는 듯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혼자 깨끗한 척 다 하더니 내 며느리지만 진짜 정 떨어진다. 그들은 저를 병균처럼 멀리했는데 억울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는 손님들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뒤에서 청소만 했지 손님 맞이는 시부모님과 남편 몫이었으니까요. 저는 평생을 입 주변에 수포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입 주변이라서 가리려면 평생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했어요. 남편 때문에 망한 인생인데 시부모님은 이세를 낳지 못하는 게 제 탓이라며 저만 나무랐습니다. 남편이 모른 채 하길래 같이 병원에 가자고 잡아끄니까 손찌검까지 하더라고요. 이혼도 못하고 남편이 업소를 들락거리는 사실을 알면서도 혼자 분노를 삭혀야 했습니다. 그러던 한날 마스크 쓰고 청소하는 제게 한국인 남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제게 명함을 건네주며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더니 식구들에겐 절대 비밀이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그가 준 명함을 보자 영문으로 변호사 최영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고민하다가 명함에 적힌 번호로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는 밤에 잠이 안 와서 산책 나왔다가 제가 남편에게 강압적으로 폭행당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죠. 처음엔 놀라서 도망치려 했는데 그의 긴 설득 끝에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 또한 이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현재 상태와 심경을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요. 우선 남편 본인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증거를 찾아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술 먹고 집에 와서 쓰러졌을 때 카드 내역에 남편이 비뇨기과에 다녀온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알뜰한 남편은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 진단서도 끊어왔더군요. 진단서에는 남편도 성병에 걸려 약까지 처방받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병이 있는 걸 알면서도 콘돔을 사용하지 않거나 콘돔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관계를 가질 경우 성병이 옮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도 볼 수 있어 적어도 남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하더군요. 그럴 경우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도 했죠. 혹여나 남편이 몰랐다고 잡아뗄 경우에도 과실로 인해 저에게 상해의 치사를 입게 한 거니까 과실치상죄에 해당된다고 상세히 알려주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남편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남편 쪽에서 합의를 시도할 텐데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 위자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어서 감사했어요. 또한 범죄 피해 사건에서 피해의 가장 실질적인 회복 방법이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금을 지급받아 치료에 전념하라며 제게 적절한 대응책까지 제시해주는 그는 정말로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남편을 고소하고 운 좋게도 진단서가 증거로 채택되어 남편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시부모님이 당당하게 합의해달라며 요구를 해오기에 기가 찼습니다. 평생 지우지 못할 악몽과 병을 줘놓고 합의를 바란다고요? 합의가 어떤 뜻인지는 아시죠? 그러면 함께 한정이 있으니 1억엔만 주세요. 한국 돈으로 10억 정도만 주시면 합의해드릴게요. 정말 미친년이 이 집안에 들어왔네. 1억엔? 그게 무슨 똥개 이름이냐? 절대 못 준다. 아 맞다.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자. 시부모님과 남편은 터무니없는 금액의 언성을 높이며 최 변호사까지 끌어들였는데요. 그는 침착하게 피해 배상금으로 한국 돈으로 치면 3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자 시댁 식구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시댁 식구들은 서로 눈치 보다가 남편이 먼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군요. 자기야, 잘못했어. 알잖아. 나 하루 3만 원도 못 쓰고 벌벌 떠는 거. 3천만 원이 어딨어? 그냥 우리 다시 잘 합쳐보자. 저는 그의 다리를 짓밟고 법정에서 보자는 말을 남기곤 자리를 떴습니다. 판사님은 제 억울함을 알아주셨는지 시댁 식구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비로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에서 온 최 변호사 덕분이었죠. 그는 제 사건을 마지막으로 일본 생활을 접고 한국에 돌아간다고 하면서 자신이 도와줄 테니 함께 한국으로 가자고 했는데요. 한참 고민하다가 일본에 더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법조계 친구인 최 변호사를 따라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문제도 최 변호사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결정했던 거예요. 최 변호사는 정말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집 구하는 문제부터 직장 자리까지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통역회사에 입사해서 관광통역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는 일이 바쁜 와중에도 저에게 소홀하지 않고 틈틈이 찾아와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우리는 6개월 만에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제 과거를 전부 알면서도 받아준 사람이었습니다. 성병 문제로 한국에서도 그와 함께 병원을 방문했는데 진단 결과에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입 주변에 난 수포의 원인이 성병이 아니라는 의사 말에 의아했습니다. 다시 검사해봐도 단순 포진이라더군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 일본 병원에서 하필이면 입술 헤르페스 성병 환자의 진단서와 내용이 뒤바뀌어 일어난 해프닝이었어요. 최 변호사는 저를 대신해서 그 병원 진단 오류에 관해 소송했고 저는 또 그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병은 성병이 아니라 일본 식구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염증을 동반한 입술 포진이었던 겁니다. 제대로 된 처방과 약으로 3일 만에 포진이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최 변호사와 만난 지 1년 6개월 만에 그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에게 남은 인생을 바쳐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의 부모님은 일본 시부모님의 첫인상과 비슷해서 조금은 걱정이 들었지만 최대한 분리해서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위험 속에서 절 구해준 최 변호사였기에 그의 부모님은 몰라도 그만은 믿어보기로 했으니까요. 결혼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어요. 결혼하면 자연스레 해야 하는 행사를 전부 치렀던 거죠. 당연한 의식들인데 저에겐 모두가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난관은 그 후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세 문제였습니다. 전 남편의 기억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이 걱정이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먼저 알아챈 한국 시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는 둘이 잘 사는 모습만 봐도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레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진심이 마음에 전해져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남편도 아기를 강요하거나 부부관계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성에 관한 문화가 꽤 엄해서 전 남편이 했던 모든 행동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식구들이 모두 절 믿고 기다려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직업인 착실한 남편은 업소에 발조차 들이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저를 위해 희생하는 식구들을 보고 저도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몇 달 만에 아이가 들어섰어요.
한국에서는 임신하면 식구뿐만 아니라 병원에 있는 의료진, 다른 산모들까지도 축하해주는 문화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 때문에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자궁이 약하다고 하더군요. 임신 기간 동안 몸조리를 특히나 잘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혼심의 힘을 다해 절 배려해 주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매달 용돈을 보내주고 시어머니는 매일 반찬을 만들어서 직접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전 결혼 생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행복했어요. 더도 말고 지금처럼만 갔길 기도했는데 하필이면 아기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임신 16주의 아기에게 희귀 악성 종양이 초음파로 발견되었는데 종양의 크기가 너무 커서 외과적 수술 없이는 생존이 불가하다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충격받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불행이 다시 시작될까봐 두려웠어요. 아기는 현재 제 뱃속에 있으니까 외과 수술을 받는다는 자체가 불가하잖아요. 남편도 놀랐을 텐데 침착하게 의사와 상담하더니 제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제 배에서 아기를 꺼내 수술한 뒤 다시 배 속으로 집어넣으면 아기를 살릴 수 있다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기를 위해서 저도 결심했어요. 임신 23주 차에 수술받기로 했죠. 아기는 제 뱃속에서 나와 약 20분간 수술을 받았고 성공적인 수술 끝에 세상 미리 보기를 끝낸 아기는 무사히 제 배 속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난 후 제 아기는 정상적인 자연분만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2번 태어나 어느새 4살이 된 아들은 수술일과 진짜 태어난 생일 2번 모두를 챙기고 있습니다. 아들은 생일이 2번이라서 선물도 2번 받을 수 있어 행복하다더군요. 건강에 이상이 없이 태어나 자라는 아들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 남편은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키우려고 나이가 꽤 된 돈 많은 여자와 잠자리를 몇 차례 가졌다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는데요.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본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어차피 성병 걸렸으니 저더러 아들이 죽기 전에 이세를 낳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시어머니에게 한 번만 더 문자를 보내면 또 고소할 테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답장하고는 차단했네요. 일본 시부모님은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접고 히키코모리 생활 중이라더군요. 그날 밤 꿈에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평생 지켜준다는 약속을 지켰으니 앞으로는 새 식구와 행복하게 살라는 마지막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 바로 다음 날 할아버지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서 할아버지 시신을 거두어 할아버지와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레몬몬드 납골당으로 모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식구들도 할아버지가 보내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안 좋은 인연은 끊어내고 한국에서는 행복할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